일단 교재는 240페이지세요. 240페이지 보시면 부가가치세 총칙에서 납세 의무자 있습니다. 요거 종종 나와요. 납세 의무자 쪽.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뭐라고 되어 계세요? 사업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업자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요게 종종 나와요. 사업의 영리 목적 유무는 불문한다. 예, 여부는 불문한다. 거기 교재에 여부는 불문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리 목적이냐 아니냐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영리 회사하고 비영리 회사. 그래서 영리 목적인 회사들은 말 그대로 뭐가 목적이에요? 돈 버는 거.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적으로 협회 같은 곳들. 네, 그런 것들은 돈 버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이러이런 걸 알리는 목적인 곳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영리 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건 거기 나와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래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누가 봐도 저거 하면은 손해볼 건데 하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소래포구도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소래포구에도 그 새우인가 뭐 하나 있잖아요. 조형물 만들어 놓은 거. 예, 제가 알기로 새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몇 년 후에 뉴스에 나오면은 욕먹는 걸 거예요. 왜 저딴 걸 만들어 갖고 돈만 썼느냐가 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잘 만든 게 될지, 그건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근데 그런 거를 손해보더라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계속적이고 반복성,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사업자의 분류, 이번 시험에도 요거 아마 나올 확률이 좀 높은데요. 사업자는 크게 그 과세 사업자하고 뭐로 나누어지세요? 면세 사업자. 그래서 과세는 또 일반 과세자하고 뭘로 나누어지세요? 간이 과세자. 그래서 간이 과세자는 누구만이요? 개인만.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 뭐만 발행할 수 있어요? 영수증. 그 다음에 공급 얼마보다 작은 분들은요? 4,800만 원 미만인 분들은. 그리고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뭐 한다? 면제한다. 근데 이게 국가 입장에서 되게 선심 쓰는 것 같은데, 솔직히 4,800만 원 미만이면 낼 돈이 클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약간 당연히 티끌모아 태산이긴 한데, 약간 이런 거는 선심성도 있어요. 우리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런 걸 합니다라는 것도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크진 않습니다. 저 부분 자체가. 그래도 그 4,800만 원 미만이신 분들한테는 몇만 원도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혜택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는 뭐 발행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얼마 넘는 사람? 4,800만 원 넘는 사람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에요. 얼마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4,800.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뭐 발행할 수 있어요? 계산서. 요거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재 보시다 보면.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줄도 있죠?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그거 있잖아요. 뭐 있냐면은 계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계정들은 시험 보시기 전에 한 번씩 꼭 더 보셔야 돼요. 왜냐면 계정된 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계정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꼭 한 번씩 봐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1페이지의 과세기간. 그래서 우리 1기하고 몇 기로 나누죠? 2기. 그래서 1기 예정은 1월 1일에서 3월 31일. 확정은요? 4월 1일에서 6월 30. 2기 예정은요? 7월 1일에서 9월 30. 2기 확정은요?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 1기 그러면 6개월이에요. 몇 개월이요? 6개월. 그래서 1월 1일, 6월 30, 7월 1일, 12월 31일.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냅니다. 왜 한 번 내냐면 규모가 커요, 작아요? 작죠. 작으니까 낼 세금도 적을 거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내도 부담이 없어.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는 거고요. 법인은 1년에 4번 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법인 그러면 규모가 뭐하죠? 크죠. 그러니까 내야 될 세금이 어때요? 많아. 한 번에 내라 그러면 부담돼. 그래서 1년에 몇 번 냅시다? 4번. 개인은 1년에 납부는 4번 하는데 신고는 2번 해요. 신고는 몇 번 한다고요? 2번. 왜냐면 개인은 예정 고지납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로 날라와요? 고지서로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2번은 고지서로 날라오고 2번은 신고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근데 요거는 알고 계시겠지만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2분의 1. 왜냐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니까 2분의 1이면 몇 개월이 되는 거예요? 3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만 원보다 적으면 고지서 발송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1년에 몇 번만 신고한다고요? 한 번. 왜요? 규모가 제일 뭐하니까? 작으니까 내야 될 금액도 어떨 것이다? 적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됐고요. 거기 폐업하는 경우 보시면 제일 밑에 보세요. 241페이지 밑에도 두 번째. 요거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폐업은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며칠까지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돼요. 요거 종종 물어봐요. 참고하시고요. 요런 거 물어봅니다. 폐업 나오면 다음 달 며칠까지요? 25일. 거기 밑에도 두 번째 있어요. 그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42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지.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뭐 해야 돼요?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로 시작하다가 요게 좀 되네 그러면 하나만 해요, 여러 개 늘리려고 그래요? 여러 개 늘리려고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분들은 하나만 하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대부분 시작은 하나만 하지만 이거 가지고 2호점, 3호점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 가지고 늘리잖아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갖고 있는 것만도 어마무시하잖아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시키죠. 그럴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원칙은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업장을 10개를 갖고 있어. 그러면 몇 번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10번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해서. 근데 이게 불편하다 그래서 나온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데 납부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사업장에서. 그래서 원래 원칙은 따로따로 다 하는데 불편해. 그러면은 이제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온 게 주사업장 무슨 납부요? 총괄납부. 근데 이것도 불편하죠. 왜요?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게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요거는 신고 및 납부를 일반적으로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업장.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원래는 다 따로따로. 근데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해. 그래서 나온 게 주사업장 총괄. 근데 이것도 불편하잖아요. 신고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특징은 거기 교재에도 잘 나와 있어요. 242페이지 그 가운데 박스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몇 부만 발행해줘요? 한 부만. 왜냐하면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할 거니까 한 군데에서.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 여러 개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가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것 때문에 가능해요. ERP. 요 ERP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 ERP를 한국말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가시면 저희가 연습한 대로 회계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단독 프로그램을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ERP에 있는 회계를 쓰실 수도 있어요. 이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세요. 근데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는 없고요. 근데 요 ERP 때문에 요게 생긴 거긴 해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그래서 처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가 생겼을 때 요 ERP 쓰는 회사만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 ERP라는 프로그램이 말 되게 멋있죠.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그래서 모든 내용을 프로그램에다가 넣는 거. 이거를 ERP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은 뭐냐면 회사와 관련된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컴퓨터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 하나까지, 못 하나까지. 그래서 나사가 몇 개 들어와서 오늘 몇 개 썼다. 이런 것들을 다 넣는 프로그램이 ERP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론적으로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계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중소기업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딴 게 안 맞는 게 아니고 원래 이걸 하려면 이것만 입력할 사람이 따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돌아가는 것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만 하기에도 어때요? 벅차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야근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야근한 걸 돈을 받는 곳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는 데도 있긴 있지만 안 주는 데가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이거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전 일인데 아마 지금에다 대입하면은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야근하는 것까지 만약에 수당으로 받으면은 월급 평균이 250은 될 거래요. 아무리 못 받아도.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거의 10년 전 데이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거의 300 이상은 줘야 돼요. 근데 그만큼 야근을 뭐 한다? 많이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쓰라 그래. 그러면 업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저도 뭐 이제 중소기업 다니면서 ERP 담당도 했었지만 대부분 사장님들이 돈을 쓰려고 그래요? 돈을 안 쓰려고 그래요? 돈을 안 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ERP가 좋은 거다라는 것만 알고 도입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까지 입력해라. 그래서 ERP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적응 못하는 회사들이 더 많아요. 성공하는 회사들은 몇 군데 없어요. 왜냐면 성공을 하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업무량이 적거나 아니면 ERP를 활용할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뽑아줘야 돼. 근데 그 두 개가 되는 중소기업들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마 회사 가시면은 ERP 프로그램인데 회계만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프로그램은 ERP인데 거기에 있는 걸 다 못 쓰고 일부만 이렇게 자기네 회사에서 필요한 것만 쓰는 회사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연습했었던 것처럼 회계만 이렇게 따로 구입해서 쓰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프로그램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 막 엑셀로 만들어서 쓰는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영수증만 모아요. 날짜별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모아요. 그래서 날짜 되면 누구한테 갖다 줘요? 세무사 사무실에 갖다 줘요. 네,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가 좋은 회사예요? 그냥 월급 많이 주는 데가 좋은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끝나는 시간은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월급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데 이거는 있습니다. 과거였으면 옛날이었으면은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영수증만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왜냐면 과거는 거의 내가 큰 잘못을 안 하거나 내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오래 다닐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과거보다는 근속연수가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러면 내가 A라는 회사에 있다가 B라는 회사로 옮겨야 되는데 만약에 A 회사에서는 프로그램을 안 썼어. 근데 내가 경력 5년이야. 근데 B라는 회사 갔더니 프로그램을 써야 된대. 그러면 그 경력 인정받아봤자 이 사람은 넘어오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프로그램 쓰는 회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평생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직장이면은 일 적은 데가 좋은 거잖아요. 맞죠? 일 적게 하고 월급 많이 받으면 좋은 거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이직률이 워낙에 높아서 그래서 근속연수 아마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근속연수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대기업은 이제 사람을 적게 뽑을 거고 그 다음에 40대 길어야 50대 되면 뭐예요? 명예퇴직 당하잖아요, 실제.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내가 얼마나 버느냐도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사업장이라고 있으세요. 거기 밑에 두 가지 잘 봐두세요. 요거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옵니다.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을 파는 거고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사업장 소재지. 어디 소재지요? 사업장 소재지.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요건 부동산 소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데 왜 이렇게 보냐면 이 사업장이라는 건 주된 업무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건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사고 팔 때에는 주로 사무실에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맞죠? 예. 솔직히 부동산 가서 보는 거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 어느 정도 설명 듣고 그 다음에 가서 보고 와갖고 좋으냐 나쁘냐, 그래도 좋으면 사인하고 나쁘면 또 딴 데 가서 보거나 다른 공인중개사 가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주된 내용들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사업장에서. 그래서 사업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빌려받은 다음에 그 주된 내용들은 어디에서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동산이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법 자체에서. 그래서 거기 위에 잠깐 보시면 제조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종 제품을 뭐하는 장소요? 완성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 진짜 안 내지만 나오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3페이지 보시면 직매장하고 무슨 장이요? 하치장.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안 봐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직매장이라는 게 직접 매장을 뭐 하는 거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매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그러면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세금 내니까 사업장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래야 뭐를 거두실 수 있어요? 세금을 거둘 수 있죠. 그 다음에 하치장은 물건을 보관만 하는 장소예요. 뭐만 한다고요? 보관만 하는 장소. 그러니까 보관만 하니까 거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세금 거둘 것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사업장 243페이지 보시면 임시사업장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니면 거기 밑에 있는 거 밑줄 치시면 되세요. 기존 사업장의 포함. 그래서 임시사업장 그러면 대표적으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박람회 같은 거. 그래서 우리 박람회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결혼 박람회니 웨딩 박람회니 가구 박람회니 이런 것들 하죠. 근데 대부분 기간이 어때요? 짧아요. 뭐 짧으면 하루 이틀, 뭐 길어봤자 한두 달 이런 식으로 하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걷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박람회에서도 물건 사고 팔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기간이 어떻다고요? 짧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사업자 등록증 내줬다가 박람회 기간 끝나면은 또 폐업 신고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이니까
그냥 세금은 걷어야 되니까 기존 사업장에 뭐해서 세금 내라? 포함해서 세금을 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간이 뭐하니까요? 대부분 짧으니까. 근데 뭐는 걷어야 돼요? 세금은 걷어야 되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여기 봐야 되는구나. 244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아까 주사업장 이제 총괄납부인데요. 거기에서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기는 해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총괄납부의 신청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신청. 그래서 과세기간 개시 며칠 전까지요? 20일 전. 그 다음에 거기 보시고요. 그래서 며칠 전까지는 신청하셔야 된다고요? 20일 전 참고하시고 그 다음 거 보시면 됐고 사업자 됐고 네,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총괄 납부의 승인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승인은 필요치 않다. 네,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제 승인이 있고 허가가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요거는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네, 뭐만 하면 돼요? 신청만. 근데 승인은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승인 받으려면은 뭐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맞는 서류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보고 요거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승인 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승인이 더 어려워요. 근데 승인은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신청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만 하면은 국가에서 승인은 안 해주고 이제 신청에 대해서 허가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냐 신청이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식당은 신청이잖아요. 내가 식당 하고 싶어. 그러면 신청만 하면 되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저기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신청이 승인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면 음식점이 너무 뭐하니까요. 많으니까. 거기다 최근에 변호사들도 들고 일어났잖아요. 로스쿨 고만 뽑으라고. 네. 처음에 뽑을 때에는 적게 뽑는다고 쌩 난리치더니 지금은 많으니까 뭐 하재요? 줄이재.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왜냐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먹고 살 게 뭐 하니까요? 줄어드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승인 제도로 바꿔야 될 것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더 늘려야 될 것들도 많고 줄여야 될 것들도 많고 그런 걸 좀 조절해주면 좋을 텐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하나 하려면은 또 이제 이득권자들이 또 덤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바리스타 있죠. 바리스타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이에요? 사검정이에요? 사검정이에요. 근데 국가에서 주고 싶대요. 이거 뉴스에 한번 나왔었는데 국가에서 국가검정으로 만들고 싶대요. 왜냐면 지금 현재 바리스타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니까요? 많으니까. 근데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검정을 보는 것이 총 3군데 정도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다 자기들 달라 그거죠. 왜냐면 국가검정 되는 순간 자기들이 다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 이권 다툼 때문에 못 주고 있다라고 한 3년 전인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돈 문제예요. 결론은. 돈 안 들어가면 싸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갖고 뭐 TV에 보면 뭐 말다툼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거의 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존심 싸움 아니면은 돈 싸움. 그거 빼놓고는 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 다음에 245페이지 사업자 등록. 거기 245페이지 사업자 등록 옆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한번 적어보세요. 오랜만에 필요적 기재사항. 1분 후에 볼게요. 여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좀 필요한 파트라.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이렇게 되죠.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랑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일단 사업자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이네요? 20일. 그래서 서류는 20일이 많아요. 세법 자체에서 서류는 며칠 전까지는 신청을 해라? 20일. 왜냐면 준비하는데도 필요하잖아요. 날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20일로 과거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지금은 솔직히 20일은 안 걸릴 겁니다. 왜냐면 다 뭘로 해요? 컴퓨터로 하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과거 거부터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며칠 이내에만 하면 된다? 20일 이내.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뭐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할 거야 그러면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미리 신청을 인정을 해주냐면 사업을 하려면 살 게 많죠. 맞죠? 기본적으로 물건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고 소파도 사야 되고 컴퓨터도 사야 되고 살 거 많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자가 살 때랑 일반 소비자가 살 때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사업하는 사람이 살 때에는 물건을 살 때마다 세금 계산서를 뭐 받아야 돼요? 발행 받아야 돼요. 그러면 발행받기 편하려면은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은 발행받는 게 어때요? 편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미리 신청해도 해주겠다. 네, 그 대신 전제 조건은 이걸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에 사업자 등록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집 주소로도 사업자 등록증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도 뭐 간단하게 뭐 1인 쇼핑몰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집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더 유행일 건데 과거에도 유행이었죠. 일명 투잡.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대로 가면은 회사 생활만 해갖고는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집을 살 수도 없고. 맞죠? 그러면은 이제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들이 뭐 할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인구도 뭐 할 거예요? 줄어들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왜 필요적 기재상,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거기 제일 밑에 박스 보시면 신청일로부터 2일 내라고 개정이라고 써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3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며칠로 바뀌었어요? 2일로 바뀌었어요.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그 박스 동그라미 1번에 상호를 변경하는 때는 당일.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일.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있잖아요. 상호 및 성명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뭐 해주겠다? 바꿔주겠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2일인데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이에요. 희한하게 시험 문제 답을 내면 그 두 개로 내더라고요.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법인의 대표자가 뭐 하는 때요? 변경하는 때. 요거는 수정 사유예요. 수정 며칠이면 해준다고요? 이틀. 근데 개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때는 폐업 사유예요. 무슨 사유요? 폐업 사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저기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수정사유고요.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폐업사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아마 요속도로 나가면 빠르면 내일, 늦으면 이제 내일 모레 소득세를 배울 건데요. 소득세를 인세라 그래요. 무슨 세라 그래요? 인세.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어떻다? 틀려요. 그리고 법인회사와 개인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이사의 월급이 틀려요. 법인회사는 사장님도 월급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뭐를 받아요? 월급. 근데 개인회사는 사장님 월급이 없어요. 법에서도 인정을 안 해요. 개인회사를 내가 만약에 차렸어.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300만 원을 받았어. 그래도 그거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개인회사의 모든 돈은 누구 거예요? 개인 거예요. 대표 돈. 그래서 만약에 회사 돈을 갖다 썼다. 그러면 그게 다 월급처럼 처리가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법인은 회사 돈 막 갖다 쓰면 걸려요. 그래서 완전히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장님이 바뀌어도 법인은 법인세라는 걸 내요. 무슨 세를 내요? 법인세. 사장님이 바뀌어도 법인세 내는 데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바뀌었네. 그럼 고쳐야지로 끝나는데 개인은 사장님이 바뀌게 되면은 내야 되는 세금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원래 사장님은 혼자 살아. 근데 새로운 사장님은 결혼해서 자녀가 한 명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랑 총 가족 수가 3명인 사람이 내는 세금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국가가 이거를 인정해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금 낼 때만 되면 사장님들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일명 장난칠 수 있잖아요.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건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써요, 안 써요? 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한 1, 2년에 한 번씩 뉴스나 신문 기사에 아주 조그맣게 나오시는 프랑스 분이 한 분 있어요. 프랑스의 그 유명한 배우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안성기 씨급 되는 국민 배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쪽이었더라? 중동 쪽이었나? 호주 쪽이었나? 호주였을 거예요. 아마 호주나 오스트레일리아 어쨌든 그쪽 부근으로 뉴질랜드 그쪽으로 자기 국적을 바꿨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최고 세율이 7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1억 벌면 얼마가 세금이에요? 7천만 원이 세금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파리에 식당을 3개 갖고 있고 영화 한 편만 찍으면은 최고 세율에 걸린대요. 그래서 국적을 바꿨었어요. 세금을 덜 내려고.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뉴스에 한번 또 나왔었어요. 지금은 저쪽 갖고 있대요. 러시아 쪽 국적. 거기가 세율이 3%래요. 그리고 세금 덜 내려고 국적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만약에 사장님 바꾸는 거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은 사장님 바꿀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폐업하고 다시 재개업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를 걷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 그래서 누구는 열심히 해서 세금 많이 내. 누구는 편법 써서 세금 적게 내. 이런 경우들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는 최대한도로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상속이 있고 뭐가 있죠? 증여가 있습니다. 상속은 언제 받는 거예요? 네, 돌아가신 다음에. 네, 사망 후에 받는 게 상속. 증여는요? 사망 전에 받는 게 뭐예요? 증여예요. 그래서 참고로 돌아가시면은 상속받는 사람이 세금을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거둔 부분이 없겠죠.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상속은 상관없어요. 아이고 여기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어요. 증여로 인하여 개인사업자. 여기도 개인만이에요. 법인은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증여는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개인사업자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만약에 2분이셔. 네. 근데 나는 결혼을 해서 자녀가 2명이야. 그러면은 가족이 2명인 사람과 가족인 4명인 사람은 내는 세금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달라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해줘 버리면은 세금을 안 내려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안 생길 것이다?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뉴스 보다 보면은 1년에 한두 번씩 가짜 부모 해갖고 막 결혼식 하는 사람들도 실제 있대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인정해줘 버리면은 막 가짜 부모님 해갖고 막 장난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알고 계시면 도움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 봐주십시오. 그래서 뭐냐면은요, 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상속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회계 때도 이야기했을 건데 세무 때 한 번 더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가 보면은요,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상속은 언제 받는 거예요? 뭐가 많을 때? 자산이 많을 때. 맞죠? 네, 자산이 많은 경우. 요때는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예, 부채보다 뭐가 많을 때요? 자산이 많을 때. 그 다음에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뭐 하셔야 돼요? 상속을 포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자산 몰라. 부채도 몰라.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부모님하고 친해지셔서 자산이 얼마에 계신지, 부채가 얼마 있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받을 거냐 말 거냐도 정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정하셔야 되냐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래도 6개월 이내 동안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면 상속한 걸로 인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도 그 안에 정해야 돼요. 상속을 받을 건지, 상속을 포기할 건지, 아니면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모를 때는 한정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정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변호사한테 써달라고 하면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해요. 직접 쓸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아시잖아요. 전문적인 용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직접 쓰려면. 그래서 맡기면은 써주는데, 한정상속은 뭐냐면 내가 받은 만큼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받아야 될 게 3억이야. 그리고 부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부채가 5억이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갑자기 뭔가가 툭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상속을 받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3억을 받아서 얼마를 갚아야 돼요? 5억을 갚아야 돼요. 전 3억만 받았으니까 3억만 갚을래요. 그러면 요거를 신청하셔야 돼요. 무슨 상속이요? 한정상속을 신청을 하시면은 내가 받은 만큼만 뭐 할 수 있어요? 갚아주면 땡. 요걸 한정상속 제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런 경우에는 가까운 지금 행복복지센터라 그러나요? 동사무소라고 안 하고 행복복지센터가 있죠. 거기 가셔서 사망하신 다음에 가까운 행복복지센터 가셔갖고 우리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서류 갖고 오라고 해요. 뭐 사망진단서하고 요것저것 서류 갖고 오라고 해요. 그럼 그 서류를 갖다 주면은 그 국가에서 이 사랑 관련된 재산이나 아니면 대출금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을 받아야 될지 포기를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일단 상 다 치르시고 나셔서 가까운 행복복지센터 가셔갖고 신청을 하시면 국가에서 한 일주일인가 열흘 동안 확인을 해서 그 번호,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확인을 해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지,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이런 걸 확인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상속을 받을 건지 말 건지 한정상속할 건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날이 안 오면 좋죠. 근데 언젠간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서 그런 날 오기 전에 어떻게 할 건지도 대략 알고 계시면 도움은 좀 되죠. 저희는 조금 남아서 상속은 받을 예정이긴 해요. 요래조래 계산해 봤는데 남기는 하더라고요. 남으면 받아야죠, 뭐. 근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 부모님은 부채가 많으실 것 같아. 그러면 상속 포기 준비하시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10년 전에 뉴스에 한번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SBS에서 해결해 주긴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데 큰아빠인가 작은아빠인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큰아빠인가 작은아빠인가가 사업을 했다 그랬나 어쨌든 뭐를 해서 부채가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할아버지부터 해서 친척들은 다 상속 포기를 했는데 얘만 상속 포기를 안 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걔만. 그래갖고 얘한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데 빚이 3억인가 5억이 내려온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왔었어요. 한번 잠깐. 그래갖고 변호사들이 붙어서
해결을 해줬는데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그 상속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만 해결하면 된다고요? 6개월. 근데 다행히도 아직 6개월이 안 돼서 상속 포기해갖고 깔끔하게 해결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실 거면은 내 것만 포기하지 말고 누구 것까지 포기하세요? 자녀들 것까지. 이런 거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부채가 많은 거 다 떠안으면 그거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살아가는데 1이라도 도움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35분에 거기 24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